자, 이제 5강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경희대학교 2016 문제였습니다. 아마 모의논술 문제였을 거예요. 제시문 가의 주장을 요약하고 나다라마에서 논거를 찾아 가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이거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논제부터. 먼저 가의 주장을 요약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구 사항이에요. 요약하는 거. 요약하는 거는 뭐 논술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요약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 요약하라는 문제는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조금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약을 잘한 답안과 못한 답안을 좀 비교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을 수 있습니다. 확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 답안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약할 때는 말 그대로 핵심 주장 있죠. 핵심 주장과 근거를 자 이게 무엇이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들어가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뭐든지 뭐 다 그렇지만 요약하라는 지문이 나왔을 때 나는 이 워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어휘를 쓸 것인가, 어떻게 문장을 구성할 것인가,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요약을 하라고 했을 때 제시문에 있는 것들 있지.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절대로 그대로 카피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문장은 카피하면 안 돼요. 카피하면 안 돼.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카피는 일단 안 되고 제시문에 들어간 어휘들 있지. 어휘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인데 이건 가급적 자제해 주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서 다소 조금 추상적인 어휘가 사용됐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급적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의미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되게 추상적인 어휘로 구성됐다면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고요.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제시문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대로 조금 압축된 언어로 압축된 어휘를 사용해서 의미를 정리해 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처음에 서두엔 조금 그래서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잘된 답안이랑 좀 약간 안 된 답안이랑 조금 부족한 답안이랑 비교해 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여튼간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문장을 카피하면 절대 일단 안 됩니다. 이건 모든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어휘를 어떤 걸 쓸까가 중요한데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추상적 어휘는 가급적 따라하지 마라. 자, 요거를 먼저 서두에 좀 부탁을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요구사항은 요건데 가를 요약하는 건데 자, 이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가에 대한 내 생각을 쓰는 거죠. 그 다음이 이 제시문 가를 요약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진술하는 건데 근데 그냥 진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쓰라고 한다면 너무나 중구난방, 너무나 정리되지 않은 소리를 할 우려가 있으니 내 생각을 쓰긴 쓰는데 근거를 줄게. 그 근거가 어디에 되는 거예요? 나, 다, 라에 있다는 겁니다. 마까지 있군요. 나다, 라마에 각각의 근거와 힌트를 줬으니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여기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요구사항이 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다. 자, 이 구조가 되게 과학적이에요. 잘 보세요. 나다, 라마가 가의 주장에 대해서 만약에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나도 옹호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비판적인 논조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나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자기의 견해를 논술하라는데 실질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문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되게 약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나다라마에서 논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 자, 이게 없어. 이게 없다. 이것만 나와 있잖아. 그럼 쉽다. 그럼 좀 쉬워질 수도 있다. 그냥 내 생각 쓰면 되니까. 근데 또 이것도 어려운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라서. 근데 나다라마의 논거를 찾아라 그랬지. 그럼 무슨 얘기야? 나다라마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이용해서 이걸 한번 써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라마가 비판적이다? 그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희대 구조가 약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시무 이게 지금 분량이 주어지지 않았잖아. 원래는 이게 천자에서 1200자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략 한 800자에서 1000자 사이로 구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800에서 1000자 사이로 좀 구성을 해보시고 그래서 문제 요구사항은 2개다. 자, 그러니까 2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논술의 특징이라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학교별로 한번 분석을 해줄 건데 일단 이거부터 자 일단 경희대 논술은 인문 예체능계 논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자 이쪽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계열 경제계열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하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는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가 나오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대략 800자 분량으로 하나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1200자 분량으로 하나 쓰는 겁니다. 2시간 주고요. 근데 사회랑 경제 경영 계열 있죠? 사회과학 계열, 경제 경영 계열은 자 이게 보통 3문제가 나오는데 좀 그때그때 달라질 수는 있어요. 800자가 나오는데 3번이 뭐냐면 수리 문제가 나와요. 수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영어 제시문이 등장합니다. 하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서를 썼을 때 어느 계열로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문 계열 있죠. 어문 계열들. 그러니까 뭐 국문과, 영문과 이런 계열들, 그 다음에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계열들,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이 있어요. 뭐 생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 이쪽은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 뭐 골프 산업학과, 태권도학과, 뭐 이런 무슨 과지? 갑자기 잊어버렸다. 저기 골프 산업, 태권도,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 이쪽이 있어요. 4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 4개 학과는 이거를 보면 돼요. 영어 제시문 없고 수리 안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 있죠. 뭐 경제, 경영, 자율전공, 호텔 경영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쪽에 응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인문 예체능계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영어 제시문 나오고 수학 나온다 그러면 일단 너무 겁을 내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건데 겁내지 마시고 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참고사항 알아놓으시고요. 아 맞다. 중요한 거 있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제 시간 안에 글자 분량을 채우면은 기본 점수 60점을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경희대학교 합격자 평균 논술 점수가 80점대인데 그러니까 80점대에서 이 80점대를 받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60점을 부여받은 거죠. 제 시간 안에 글자 분량을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의 격차가 좀 큽니다. 제 시간 안에 못 썼으니까 60점 부여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합격한 학생들은 일단 부여를 받고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다소 좀 높습니다. 합격 점수의 형성 이 구간이. 그래서 그 제 시간 안에 쓰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연습할 때는 한번 시간 재서 해보세요. 시간 재서 한번 해보시고 자 시간 못 채워도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시문 가부터 보죠. 제시문 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나 모르겠는데 자 밀턴 프리드만이죠. 밀턴 프리드만 나왔으면 이게 신자유주의라는 제시문을 좀 눈치채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 경영자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자기의 주주들이나 노조의 이익을 봉사한 것 이상으로 사회적 책임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폭넓게 인정되는 견해인데 그러나 이 견해는 자유경제의 성격과 본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다. 자유경제에서 기업은 오직 하나의 사회적 책임만 가지고 있는데 게임의 법칙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자, 속임수나 사기를 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요약해 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사회적 책임을 잘 봐야 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내가 이거 답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기업이 제시문 가의 화자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러는데 틀린 거예요. 얘기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사회적 책임의 범위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의 이 화자는 즉 프리드먼은 이론적으로 구성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일단 1단계 책임이 뭐냐면 1단계 책임은 말 그대로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윤을 추구해서 말 그대로 창출해 내야 되죠. 자, 이윤을 창출해 내야 되죠. 흑자를 기록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적인 제도라든가 법적인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됩니다. 불법적인 거에서 뭐 영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장기 매매한다든가 뭐 삼성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 윤리적인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에 대한 자선과 봉사 등의 책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인데 자, 프리드먼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했을 때 프리드먼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요구된다라는 견해예요. 이해됐나? 자, 그래서 봐봐. 주주가 뭐예요? 주주는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야. 그치? 자, 내가 현 강의에서는 자세히 얘기를 해줬어.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주는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투자한 사람들이면은 자, 이 기업에 투자를 왜 했겠어요? 목적이 뭐겠어?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노조는 뭐야?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대표 기관이라기보다 그렇죠? 대표 기구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과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까지만 사회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임의 법칙이라 그랬지. 여기서 말하는 게임의 법칙이란 법적인 테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잖아요. 속임수나 사기를 치지 마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하나의 책임을 가지고 있대잖아.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용을 왜곡하면 안 돼. 그러니까 프리드먼이 봤을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단계와 2단계까지만 요구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3, 4단계는 요구사항이 되지 않는다. 왜? 이거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사회의 기초를 파괴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유사회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자유사회의 기초를 파괴한다는 말을 다시 뒤집어서 역으로 반대 해석해보면 만약에 기업에 대해서 3, 4단계의 책임을 요구한다면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누가? 가의 화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단락을 보면 개개의 민간인 스스로가 사회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가? 그들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나 주주들에게 얼마만큼 부담을 지어주는 것이 정당한가? 기업은 누구 것이다? 소유하는 주주들의 것이다. 투자자들의 것이다. 만약 기업이 사회에 기부를 행한다면 개별 주주가 자기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방해하는 것이다. 즉 개별 주주는 내 자금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오너가 이런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주주들의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고 자유사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설재훈 씨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만약에 되게 여러 명의 주주들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투자를 했어요.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뭐 1억 많게는 이런 식으로 나한테 투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한테 돈을 투자했으니까 나는 이걸 받고 땡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사 이름에 주식을 발행해 줘야 됩니다.
주식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해에 10억을 투자받아서 20억의 매출 상승을 이뤄냈어. 그럼 20억 매출이 났지. 그러면 10억이 이익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매출이 20억, 그중에 이익은 영업이익은 10억. 그럼 내가 이 10억을 홀랑 나 혼자 먹느냐? 안 되지. 나눠줘야 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막 자선사업 투자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막 기부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회사와 나, 설재훈 씨, 경영자, CEO의 위상은 올라갈 수 있어요. 유명해지겠죠. 그러나 투자자들은 미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전에 삼성이 자동차 사업했다가 2년 정도 안 돼서 쫄딱 망했는데 왜 삼성은 자동차를 했을까? 삼성이 안 하는 게 없는데 유통에서부터 건설에서부터 전자에서부터 보험, 금융까지 안 하는 게 없는데 삼성이 왜 그걸 손댔을까? 간단해요. 이거는 당시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사업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걸 좋아해요. 근데 망했죠. 완전히 망했죠. 내가 알기로 2조 원인가 투자해서 3,500억 건져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삼성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왜냐? 삼성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사실은 내가 이제 오프라인 할 때는 내가 재벌 얘기도 좀 많이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것저것 계산해서 수익률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전망을 골고루 보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리고 경영자가 누구냐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투자 목적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 있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말 그대로 그 투자의 목적을 방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업의 소극적 금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활 윤리를 배웠다면 제시문 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소극적 금지를 강조한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워딩이.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분석이 다 됐죠? 그러니까 봐봐. 가를 요약한 다음에 가를 비판해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의 내용을 당연히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고 최대한 디테일하고 최대한 명확하게 그 내용을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자,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자, 내가 비교할 때 뭐라 그랬어? 자, 비교의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 비교의 전제 조건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라 그랬지.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비교를 하잖아. 비판의 전제 조건은 비판의 대상을 명확하게 딱 집어내야 돼요. 그거를. 재판할 때 만약에 내가 검사인데 피고인이 있어. 이 피고인 나쁜 새끼예요. 왜 나쁘냐면요. 이 새끼 생긴 거 보세요. 여태까지 살아온 행적을 보십시오. 눈빛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얘의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딱 집어내야 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프리드먼 개인을 비판하면 안 돼요. 프리드먼의 주장으로 대변되는 소극적 금지의 입장을 비판해야 돼. 이해할 수 있지? 그 부분을 비판해야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냥 비판하게 되니까 나다라마에 이거를 비판할 수 있는 논거가 들어있으니 그걸 활용해서 한번 글을 써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라마를 요약하면 안 됩니다. 나다라마를 요약해서 끝내면 안 되고 나다라마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내가 비판만 하면 돼요.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다라마는 일종의 뭐야? 재료인 거야, 재료. 이해할 수 있니? 중요한 건데, 되게 중요한 건데. 음식을 만들 때 야채도 필요해야지, 고기도 필요하지, 그 다음에 뭐 양념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나다라마가 재료와 양념인 거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하면 돼? 요리를 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재심은 나에 의하면, 다에 의하면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됐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자. 자, 나를 먼저 보죠. 자, 이해관계자 이론이 나와 있네요. 소수그룹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프리드먼이 아닙니다. 프리먼이 이해관계자가 뭐냐? 얘네들이 조직이 없다면 우리 조직이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랍니다. 성과,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 또는 개인. 자, 이해관계자 이론이 이런 거래요. 스턴버그는 기업이 이해관계자 이론을 채택하는 경우 기존과 다른 경영 방식입니다. 기존과 다르대요. 기존의 경영 방식이란, 자, 내가 볼 때 기존의 경영 방식이란, 자, 내 생각에는 가의 입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의 입장은 누구만 고려하는 거야? 주주들과 근로자만 고려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과는 다른 거래요. 뭐는? 이해관계자 이론은. 그래서 이해관계 지수가 증가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의 목적 달성이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 폭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가 누구겠어요? 주주와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누구까지? 그렇지 않은 제3자들이 아닐까? 이 제3자는 소비자도 포함이 될 것이고,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잠정적으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잠정적인 어떤 뭐 소비자 그룹들, 지금 당장 고객은 아니지만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비판 논거 하나 생겼네. 그치? 기존에 얘네들만 고려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다면 오늘날에는 이해관계 절수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사회계약 이론이네요. 사회계약론. 자, 법률과 정치체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사회 구성원이 합리적으로 참여계약을 맺어야 되는 건데, 사회계약 이론은 자, 협력에 동의하도록 하는 조건인지 무엇인가를 고려한대요. 자, 기업에 적용됐대요. 정의에 대한 일반적 기준의 범위 내에 존재하며 그들이 사회복지에 기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손해를 능가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이 내용이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독해한 내용과 내가 독해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회계약서를 갖고 왔습니다. 사회계약서란 뭐냐면 우리가 사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가 사회라는 것을 구성했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합의한 정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의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회계약서이죠.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사회를 구성했을 때는 사회 구성원들 각자 모두가 다 이렇게는 지키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자라고 동의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즉 윤리적 합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기업에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일반적 범위 내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 범위 내에 기업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사회의 일부분이잖아, 그치? 기업 또한 사회의 일부분이므로 사회의 일부분인 이상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가치에 배제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논리를 연장하게 되면, 이 논거를 연장하면 기업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을 때 손해와 이익이 있을 때 어느 게 더 클 수 있다,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야? 기업. 기업이 사회복지에 기여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손해를 능가한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의 전제 조건은, 이 주장의 전제 조건은 사회라고 하는 거 안에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고,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정의라는 가치에 기업이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니네들은 즉 기업은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클 것이다. 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논리적 구조인지 알겠습니까? 자, 되게 정교한 구조예요. 굉장히. 그치? 자, 그러면 결론. 자, 딱 한마디로 후려치면 뭐야? 니네가, 자, 아까 기업에 1단계, 2단계가 있었고 3단계, 4단계 책임이 있었지. 여기서 말하는 게 3단계 책임 같아. 그치? 3단계 책임에 뭐 있었어?
기업의 활동은 사회윤리에 부합해야 된다. 즉 니네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회이익에 봉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정의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때 니네들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 2, 즉 가의 입장을 비판하는 논거로 쓸 수 있는 거지. 어려웠어요. 제시문 나가. 내가 볼 때 제일 어렵지 않았나.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고 누누이 말하지만 쓰는데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제시문을 분석하는 데 시간 투자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다를 보죠. 자, 윤리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인데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적 규범이랍니다. 자, 근데 이거 중요한 질문 나왔네요. 기업은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이다. 자, 이거 제시문 나랑 똑같네 그러면. 자, 기업도 뭐에 속해 있어? 사회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지. 그치?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 단락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회는 뭐가 필요해?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제시해놨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연역적으로 논증하면 기업은 사회 안에 있으니까 기업도 보편적 윤리 규범이 필요하다. 즉 보편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처음에 그랬죠? 나다라마는 재료라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활용하는 거예요. 제시문 나다라마를 요약하라고 안 했잖아. 그치? 자, 그러므로 기업윤리란 게 뭐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적 규범을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된대. 아동 착취하지 마라. 그쵸?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뭐 등등 이런 것들. 권리를 남용하지 마라. 뭐 등등 이런 것들도 기업윤리에 포함돼. 그러므로 윤리에 관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의에 입각할 때 기업윤리는 기업 활동에서의 의사결정이나 행동 또는 태도 옳고 그름이나 선악, 악함을 판별해주는 기준, 행동 강령 규범 유명하게 되고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응용윤리 하나인 것이다. 도널드슨은 누군지 몰라. 도널드슨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업 윤리를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여기 남아있네요. 도덕적 책임, 최소한의 기준 또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의 체계로 규정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 기업 윤리라고 하는 것은 자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회 윤리적 규범이 된다. 왜 아까 프리드먼은 어디까지만이었어? 법적인 테두리만 준수하면 되는 거였죠. 그치? 아까 게임의 법칙이었잖아. 그치? 법적인 책임만 준수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것들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치?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법적인 책임은 안 지는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 요즘에 계속 터지는 게 뭐야? 삼성 자꾸 얘기 미안하지만 비자금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아니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떠오르냐면 요즘 자꾸 대법 광고를 미친 듯이 자꾸 도배를 해서 대부업이 나쁜 건 아니야. 법적으로 위배되진 않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을 수 있어. 그런데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칩시다. 응? 뭐 300만 원이면 뭐 전화 한 통에 빌려드릴게요 라고 했어.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 빌린 사람은 뭐라 했어? 미안하지만 거기서 돈을 빌릴 수는 있어요. 빌릴 수 있는데 또 3개월 동안 무이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돈을 빌리는 순간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혹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지만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2단계인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3단계인 윤리적 책임까지 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야. 자, 이해됐어? 자, 괜찮죠? 그러면 결국에 내가 볼 때 제시문 나와 다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기업은 사회 안에 속한다 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논거가 내가 볼 때는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다만 나는 사회계약설 이론을 가지고 왔고 즉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여기서 근거를 찾았다면 다는 사회 안에 기업이 통용되므로 사회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될 윤리규범도 기업 역시 준수해야 마땅하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라를 볼게요. 넘어갈게요.
이건 쉽지 뭐. 자, 완전히 작살난 거죠, 지금 나이키가. 이때 진짜 나이키 망할 뻔했습니다. 자, 아동 착취죠. 자, 근데 제시문 라에서는 우리가 이걸 연습해 봅시다. 자, 제시문 라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보는 뭐야? 나이키사가 어쨌다는 거야?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거죠. 착취라는 게 뭡니까? 착취라는 게 뭐예요? 자, 봐봐. 이거를 요약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이걸 요약하는 게 아니라고. 나이키는 그냥 사례야, 사례. 나이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동 노동을 착취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받아야 될 제값. 그러니까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게 착취지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노동 착취를 하지 않겠다는 뭐 이 규범을 이 의지를 밝혔답니다. 그럼 일단 드러난 게 이거예요. 그러면 드러난 정보를 통해서 보자면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가는 거지. 나이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노동에 대한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답안이 모자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포된 의미도 한번 더 해석해 볼게. 이거를 의역해서 한번 더 해석을 해볼게. 그러면 이런 거네. 지금 나이키가 준수하지 않은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단 윤리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불매운동에 나섰대요. 주가가 폭락했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렇지 않을 경우에,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업은 상당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가중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역으로 해석해 볼게요. 이걸 역으로 해석해 볼게. 이거를 반대 해석해 버리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자,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즉 기업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데, 기업의 이미지가 자, 윤리적인 규범을 준수한다면 기업의 이미지는 상당히 제고될 것이고 결국에 이것이 너희들의 이윤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퍼치나 매치나예요. 그러니까 자, 답안 구성할 때 노동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러면은 너무 단순해진다고. 이걸 의미를 한번 더 해석해 주라고. 누누이 말하지만 뭐가 중요해? 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제시문을 얼마나 잘 읽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하나의 논거를 사용을 이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말을 볼게요. 사회 경제적 견해를 택한 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경제적 이익 외에 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복리도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네요. 즉, 4번, 네 번째 4단계, 기업의 4단계 책임, 사회의 어떤 자선과 봉사 같은 거죠. 그래서 사회경제적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전적 견해의 가장 큰 결정. 여기서 말하는 고전적 견해가 뭡니까? 가의 입장을 말해요. 자유주의 입장, 자유주의 입장을 말합니다. 자, 단기적인 안목이라고 까는답니다. 니네 진짜 단기적인 안목밖에 없는 거야. 진짜 니네 오늘만 사는 애들이야. 예를 들어 환경을 배려하지 않는 경영관을 계속하면 단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해 문제가 건강 문제를 유발해서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설사 원가를 낮췄다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결국에 이런 내용 같아요. 좀 복잡하게 해석이 더 가능한데, 자, 간혹 가다가 답안을 보면, 여러분들 답안을 보면 아무런 적이 없이, 가이드 없이 내가 그냥 라이브로 쓰라고 했을 때 정말 놀라운 정도의 논리적인 답안들이 종종 튀어나와서 굉장히 기쁜데, 그럴 때는 그거를 한번 작년에 썼던 학생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되게 잘했더라고. 자, 봐. 지금 고전적 견해라고 했는데, 자, 기존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기업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행동을 결정을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만 결정하냐면 손해냐 아니면은 이익이냐 이 기준으로만 기업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말 그대로 경제적인 손해냐 이익이냐의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일단 생산 원가를 낮춰야겠지. 그치? 그러면 원가를 낮추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노동력을 착취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야 뭐 임금이라 합시다. 자, 임금을 낮춰야 돼, 높여야 돼? 낮춰야 되죠, 그쵸? 그리고 노동은 장시간 시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원가가 낮아지고 임금이 떨어지면 이익은 될 수 있지. 그러나 생산성이 저하된대요.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건 그만큼 능률적이지 못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누구나 볼 수 있어. 근데 어떤 학생이 정말 내 마음에 콕 드는 답안을 한번 쓴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내가 어려워서 이 얘기는 안 했어. 어려워서 내가 환경 얘기는 건들지 않았는데 이 학생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더라고. 되게 놀랐어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자, 기업이 무언가 생산 활동을 하면서 자, 공해라든가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하잖아. 이런 걸 유발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생산하느라 즉 지네 돈 버느라 환경이 작살났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태안에 기름 유조선이 자빠지고 삼성이 막 불산 유출하고 그 다음에 삼성 공장에서 막 백혈병 산업재해가 일어났죠. 대규모로 일어났죠.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당연히 저하되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라든가 옛날에 두산전자가 낙동강에 페놀을 5톤을 퍼부었습니다. 미친놈들이죠. 얘네들이 지네가 돈 벌려고 환경을 오염시켰어. 그치? 그러면 부정적 외부 효과라 그래. 그런 것들을.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사회적 비용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외부 효과를 치르는 거는 제3자들이야. 기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장이 많아서 환경이 오염돼서 스모그 현상이 심해졌어. 그러면 이거는 기업이 이거를 보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 기업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일반 다른 사람들 제3자가 이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니네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니네가 사회 공공복리에 당연히 사회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되고 여기에 니네가 자선과 기부를 통해서 당연히 무언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의무가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딱 쓴 학생은 진짜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굉장히 잘 구성이 됐다. 그래서 자 돌아가 보면 재심은 다 라와 마는 또 유사하네요. 그죠? 아까 이미지였지. 그치? 니네가 진짜 돈 벌고 싶어? 그러면 아동 착취와 같은 비윤리적인 짓거리로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가는 게 더 현명한 생각이다. 현명한 결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해보면 자, 우리 이제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재심은 가해 주장이 있어요. 재심은 가해 주장이 있어. 자, 기업의 소극적 책임만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자, 나의 입장, 그 다음에 다의 입장, 라의 입장, 마의 입장을 딱딱딱딱 요약 정리하는 거 아니고 이거를 재료를 삼아서 비판하는 논지에 글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다라마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러나 나다라마를 개별적으로 요약해서 나열하는 답안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재심은 나다라 가에서부터
자, 마까지는 자, 쌤이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요약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답안 분석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기업의 목적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자,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가에 대한 내용이죠. 효율적인 생산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자원이 투자돼야 되며 그로 인해 얻어지는 성과는 주주들에게 분배돼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기업의 목적과 무관한 요구를 하게 됨으로써 과도한 제약을 이야기하고 주주들의 이익 보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데 원래 조금 내가 마음에 들게 좀 보시자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라고 하지 말고요.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래야지 정확한 워딩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책임이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좁다, 넓다의 문제니까. 자, 어쨌거나 자, 첫째. 자, 나열하면 편하다그랬죠, 쓰기. 자, 기업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성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구성원들의 계약과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참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자,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소모되는 자원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더 고친다면 자, 이를 통해서 얻는 기업의 이익이 더 크다라는 내용으로 좀 고쳐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둘째, 자, 이건 뭐 읽어보시면 돼요. 기업의 이미지가 오히려 기업에게 많은 이윤으로 돌아온다. 둘째, 기업의 활동 역시 윤리적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기업 역시 보편적 윤리 규범에 구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생산 과정은 물론이고 아동 착취 금지, 환경 오염 금지, 부당 해고 금지 등 보편적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선과 환원 등의 윤리적 요구의 대상으로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지금 보면 답안에 가나다라 기호가 없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셋째로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근거로 들 수 있다.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나 자원 고갈 등 기업의 생산으로 인해 그와 무관한 다수의 사람들이 감수해야 될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기업은 당연히 보상하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건 결론인데 이런 결론 문장은 안 써도 됩니다. 쓰지 말라가 아니라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은요. 서론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에 불과하고요. 한 줄 정도면 되고요. 본론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 구조를 가지면 좋고 이건 나중에 할게요. 결론은 말 그대로 뭐 어떤 결론인데 이 결론은 형식상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용으로 끝맺음이 되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야. 안 써도 그냥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문제 요구사항을 자, 첫 번째 요약했고 이거에 대한 비판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면서 나다라마 내용이 반영이 대다수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시문을 얼마나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분석하느냐 요거를 좀 연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더 써보시고 비교해보시고 자, 선생님은 6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